이 귀한 시간에 웬일입니까? 이 평일날 늦은 시간에. 근데 오늘 주제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본주의 미래. 어떨 것 같습니까?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까? 받길 바라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답을 없고요. 함께 고민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체제를 전공했는데 일단 체제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 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들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드리고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자본주의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던진 질문은 경제 체제는 언제 생겼을까요? 인류의 탄생 아마부터 생겼을 겁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게 되면 이 체제는 필수입니다. 물론 이 로빈슨 크루소는 혼자 일해야 했기 때문에 체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살게 되면 생산활동해야 되고 소비해야 되고 분배하잖아요. 그죠? 생산과 소비, 분배를 규율하는 제도, 체제입니다. 그게 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그게 일종의 그 블루 칼라 워크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워크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 이름 지어준 것은 화이트 칼라 워크이고 그 가든 지키는 행위는 뭐 블루 칼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동은 인간의 출발부터 있습니다. 생산을 또 하고 말이죠. 그러다 하와가 생기니까 또 이제 분배를 하는데 물론 가족이니까 좀 더 큰 공동체와는 다른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씩 공동체 커지면서 경제 체제가 좋은 부족이랑 이제 그렇지 못한 부족이랑 차이가 벌어집니다. 즉 생산과 이 소비, 분배를 규율한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그 부족은 흥왕합니다. 수렵 부족 예를 들면 사냥 갔는데 그래서 이제 사슴을 잡았어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연장자 수는 나누자. 근데 그러면 이 잡은 사람의 몫은 작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럼 젊은 사람이 나중에는 사슴 잡을 때 열심히 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파이가 줄기 때문에 그 부족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요. 어떤 부족은 그걸 잘 인센티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냥에서 성과 올린 사람 몫은 얼마고 뭐 추장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규율을 만듭니다. 제도, 관행이죠. 그런 것들의 집합이 경제체제입니다. 이게 효율적이면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힘이 커지고 그렇지 못하면 쇠퇴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본주의는 언제 생겼을까? 오늘 어떤 신문에 칼럼을 이렇게 써서 나왔는데요. 애덤 스미스 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말의 사람이에요. 태어난 것은 1723년,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바로 이맘때 태어났어요. 300주년 됐거든요. 애덤 스미스는 어떤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를 만든 사람으로 오해하지만 자본주의를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체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는데 아담 스미스 이것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자본주의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이 자연적 자유의 체계 이렇게 불렀습니다. 18세기, 19세기 정도에 이 자본주의가 이제 본격화되어서 이 제도로 등장했습니다. 그대로 아시겠지만 그 마르크스가 19세기에 태어나서 사회주의를 주창했죠.
근데 사회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즉 자본주의는 자연산, 이 사회주의는 인공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 좋아하시면 자연회가 좋습니까? 양식한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식감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처럼 자본주의는 수백 년 동안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실에 옮긴 사람은 레닌입니다. 레닌이 1917년, 18년에 옛날 소련에서 볼셰비크 혁명을 해서 이 사회주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소련도 불과 70년 조금 넘겨서 붕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오랫동안 사회주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기네스북에 가장 오랜 사회주의 나라?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좀 더 하면 이제 완전히 가장 오랫동안 사회주의 나라로 기네스북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간 없지만 이 북한도 진짜 사회주의를 하기에는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인가 아닌가 아마 마르크스가 들으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제라는 것은 근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사회주의는 뭐겠습니까? 뭐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고 이 생산 수단, 즉 토지나 주택이나 공장을 국가가 소유합니다. 국유. 그렇죠? 반면에 자본주의는 개인이 소유하죠. 사유. 그 다음에 중요한 차이가 자본주의에서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정합니다. 우리가 뭘 살까 하는 것도 다 가격을 보고 말이죠. 내가 마음에 들면 사고 안 들면 안 사는 거죠. 또 뭘 만드는 사람도 이 가격이 얼마인데 내가 원가를 견주어서 이익이 나면은 만들고 더 나면은 더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시장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조정합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19세기에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자본과 착취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착취가 없는 경제를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시장도 없애고 화폐도 없애고 국가가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재산의 것은 생산수단입니다. 모든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대신 중앙 계획이 경제 활동을 조정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고 중앙 계획을 시장 대신에 경제 활동의 조정 기제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대 시장,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사이의 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체제 경쟁은. 그러나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새로운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2.0을 할 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점이 뭐냐. 근데 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그렇죠? 그 체제의 본질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거의 동일합니다. 뭐냐면 잘 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자연 환경을 덜 파괴시키고 지속 가능성 말이죠. 이런 것들이 목적입니다. 마르크스도 자기가 사회주의를 하면서 주창하면서 이 사회주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본주의만큼이나 잘 사는 공산주의, 그러나 분배는 더 공평하고 경기 사이클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실업 걱정할 필요가 없고, 즉 분배 면에서는 자본주의보다 낫고, 그 다음에 성장 면에서는 자본주의만큼이나 좋고 말이죠. 또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실업도 없는 그런 사회가 공산주의라고 제시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못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본주의를 걱정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아마 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술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가 시장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사유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빈부 격차라든지, 그 다음에 실업이라든지, 그죠? 어떨 때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가, 어떨 때 일자리가 너무 많고 말이죠. 이런 상태를 방지할 수 없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유보다는 공유, 특히 요즘 공유 경제가 활발해지니까 이 자본주의가 이제 공유 경제를 변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얘를 뭐 에어비앤비, 우버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공유 경제라는 말은 그렇죠? 좀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 sharing economy인데 그렇죠? share하는 것이 반드시 공유, 즉 public ownership하고 달라요.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게 국유 기업이 아니고 사유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차라든지 혹은 집을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집이나 차도 결국 사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유란 이름은 잘못 붙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유분이 있는 그렇죠? 그런 재산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공유 경제인데 실제 이것이 사유가 없어지고 공유가 된다 하는 말과는 다른 거라고 보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로봇을 생각하고 왜 사회주의가 붕괴했을까요? 아마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회주의에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겠죠.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가끔씩 탈북민이 오잖아요. 그죠? 제가 물어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니까 이제 북한 협동농장에서 협동농민으로 일하다 오신 분들을 물어봅니다. 이분도 하신 말씀이 이래요. 협동농장 가면 대충 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생산, 공동분배니까. 열심히 일해도 n분의 1 나누게 되면 자기가 돌아올 몫이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을 비추겠다가 자기 집 앞에 텃밭 떼기밭에서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유경제니까. 그죠? 옛날 소련도 그랬습니다. 이 소련의 텃밭 떼기밭이 전체 경작 면적의 1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감자 생산은 그 10%가 40%를 담당했습니다. 같이 일해서 같이 분배하는 되는 인센티브가 적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로봇이 등장해서 그죠? 우리를 대신하게 되면 로봇 인센티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로봇한테 열심히 일해도 n분을 주니까 그죠? 알아서 해도 로봇은 그 말을 이해 못하죠. 그죠? 입력된 대로 열심히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하지만 로봇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로봇 경제가 되면은 실제 생산수단의 사유, 국유 문제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죠. 그죠? 인센티브가 필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 모든 노동을 로봇이 하는 경제는 없을 거예요. 누가 로봇을 만듭니까? 누가 로봇에게 입력합니까? AI를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발은 말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로봇이나 AI가 우리 노동을 대신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그런 조건에서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죠. 따라서 뭐 공유 경제, 로봇 경제가 그런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한다. 저는 안 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본주의 문제가 있죠, 그죠?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뭐 자본 낭비도 많고 말이죠. 기후 환경 문제도 있고. 따라서 이런 시장이 없이 이 중앙 계획을 다시 되살리면, 즉 사유를 하더라도 중앙 계획이 우리 경제 활동을 조정하면은 완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계획을 짜게 되면은 올해 우리가 생산할 양과 소비량을 잘 맞추게 되면은 실업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앙 계획을 한다. 사회주의의 중앙 계획은 불안정했거든요. 1년 단위로 계획을 짜는데 안 맞아요. 이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데이터도 부족하고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AI가 담당하게 되면은 완벽한 계획을 짜서 말이죠. 활동하게 되면은 뭐 실업도 없고 경기 변동도 없고 좋은 체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은 이 가격을 통해서 매우 플렉시블하게 어저스트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렇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게 대응해서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근데 중앙계획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중앙계획은 그리 벌어지더라도 이것이 감시가 되고 또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중앙계획자가 바꿔야 돼요. 바꿔 다시 계획을 짜서 내려보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때 만약에 이 중앙계획을 AI가 하게 되면은 실시간 어저스트해서 완벽한 계획할 수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화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 불가피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또 예측이 안 돼요. 이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작년 2월 6일에 말이죠. 예상치 못 충격이 와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가격이죠. 밀 가격이 폭등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앙계획은 침공했구나. 가격 올리자. 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생산을 해야 돼요. 사회주의에서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AI 하게 되면은 빨리 해서 그런 문제를 돕게 하지 않을까.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전 세계로 만들어져요.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계획을 짠다. 불가능하겠죠.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옛날의 사회주의, 식의 중앙계획이나 국유로 돌아가기 힘들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마르크스가 등장한 것도 자본주의의 문제점, 그 중에 빈부격차 아니겠습니까? 장폴 샤르트르가 그 프랑스 철학자 한 것처럼 마르크스가 지적한 이 조건이 남아있는 한 마르크스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마르크스가 본 영국의 그 상황은 이랬습니다. 영국은 물론 제일 고도화된 그 당시 자본주의지만 탄광 막장에 12살 된 어린이가 들어가서 탄을 팠습니다. 임산부가 들어가서 노동했거든요. 이거 보고 나니까 이런 자본주의가 어떻게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겠냐 하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정상이 아니다. 이 빈부격차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820년입니다. 이때는 영국에서도 이 성인 남자의 일부만이 참정권이 있습니다. 영국의 성인 남자들이 참정 가진 것은 1808년부터입니다. 여성들은 1920년대에 여성도 참정 가졌습니다. 즉 1820년대는 민주주의 아닐 때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북미를 보시면 하위 50% 소득의 전체 소득 비중이 14%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인데 이때보다 더 낮은 13%입니다. 북미에서는 불평등이 옛날 귀족 정치할 때보다도 또 심하다 이렇게 보시겠죠. 딴 데도 보시면 이제 상황이 약간 나을 것도 있지만 80년, 50년 비교하면은 다 불평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져오는 문제가 많죠, 그죠?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은 미국에서 전문가들 평가하기에 얼마나 이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 정치적 발언권이 있는가 평가한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높은 스케일은 중산층과 서민들 발언권이 높은 쪽이고 낮은 쪽은 발언권이 적어지는 쪽입니다. 보신 것처럼 일하는 것은 보통 일인데 말이에요. 일하는 것은 이 부자들만 정치적 영향이 세고 중산층은 좀 있고 서민들은 거의 없다 함이 2고요. 3은 부자들이 정치 발언권이 센데 중산층도 상당히 있고 서민들 조금 있다 이렇게 3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높을 때는 3 근처 갔다가 지금은 트럼프 때는 2 좀 얼마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불평등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 근제에는 아마 경제 불평등이 있을 겁니다. 또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도 근본은 뭐냐면 미국 경제 양극화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 경제학회에 참석하면 옛날은 경제학자들 모여서 주된 논쟁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있습니다.
그 지금 가보면 이 분배 문제, 불평등 문제가 가장 주된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성장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경제학자 합의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분배를 개선한다는 것은 답이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게 없어요. 특히 이제 이 분배 문제가 악화된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렇죠? 설명드렸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다음에 금융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풀려면은 이 자본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하기 어렵잖아요. 즉 성장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평등 문제가 자본주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본래 경제학자들은 좀 낙관적이었습니다.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U자, 그죠? 의 역 형태가 될 것이다. 즉 처음에 저개발국에서는 불평등이 낮다. 다 못 사니까 말이죠. 하지만 중진국에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불평등이 심화된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 되면은 정부가 세금 걷어서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불평등 개선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분배가 평등해진다. 해서 평등, 불평등, 평등 해서 U자형을 가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해피하다. 그래서 빨리 선진국 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국도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우리 국민 중에 다수가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상을 보면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오히려 귀족 정치할 때보다도 불평등한 사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평등이 또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옛날에는 이 불평등해야지, 그렇죠? 이 부자들이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성장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돈이 있으면 먹는 데 쓰지만 부자들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투자를 한다. 경제 발전하려면 투자가 되니까 이 불평등이 도움이 된다 했거든요. 근데 이 불평등이 성장에 이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말이죠. 똑똑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금융시장에서는 자기가 미래는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돈을 빌리해서 말이죠. 교회에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뛰어난 학생인데 집에 돈이 없습니다.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공부한 다음에 다시 갚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자본시장이 불안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잘 안 빌려줘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하더라도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경제에도, 전체 경제에 도움 안 되겠죠. 그죠? 즉, 교육 투자의 이 불평등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계층 간 불평등이 된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경제에 도움 안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못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불평등이 높아지면은 중위 투표자 쭉 줄을 세우면 중간 사람의 소득이 상대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정치에서는 이 중위 투표자가 결정합니다. 즉, 재분배를 더 많이 해달라. 따라서 이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재분배할 쪽으로 정치 레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성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동유럽 구소련 국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끝내고 자본주의 이해하면서 불평등이 급증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이 심한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말이죠. 심하니까 이 사회적 합의가 안 돼요. 계획을 해야 되고 이행해야 되는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동유럽 선진국들은 이 분배가 악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쉬운 거예요. 그 자본주의를 빨리 이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즉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사회 갈등이 심하게 되고 이 경제가 계획을 해야 살 수 있는데 계획하려면은 결국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층 간에 이게 진도가 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한국이 이 트랩에 빠진 것 같습니다.
나 우리가 97년, 8년 때 근무할 때 다 거의 동참을 어리신 분,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그때 잘 모르시죠, 그죠? 뭐 저 나이 또래는 딱 기억날 텐데. 근데 지금 다시 그런 사태 오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할까요? 근무기를? 너나 모아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사회 갈등이 심한 것이고 그 뿌리는 이 불평등 심화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평등은 너와 나를 가르는 디바이스가 분열적인 그런 요인입니다. 근데 해결이 어려운 것이 이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죠? 한 국가에서 경제활동이 대부분 이루어질 때는 이럴 경우에 부자들의 세금 더 많이 매겨서 가난한 사람으로 이전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화 되어 있으니까 부자들이나 큰 기업에 세금 매게 되면 이 기업이나 부자들은 외국으로 찜 싸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모바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경제는 그렇죠? 나빠지죠.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을 더 안 받는 경제는 더 좋아지고 말이죠. 결국에는 이게 그런 식으로 고소득자, 큰 기업의 세금 거두게 되면은 그 나라의 경제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즉, 한 나라의 정책 수단이 이 재분배 측면에서 제한받습니다. 이 글로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식 경제. 그렇죠? 지식 경제란 말은 이 지식이 높은 사람들, 고숙련, 고학력자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제가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학력, 저숙련 근로자들은 돈을 적게 버는 거죠. 그렇다고 지식 경제의 추이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지 말자고 주겠습니까? 진짜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미국의 이제 첨단 그런 제조업체에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겠지만 아무리 미국에서도 중국 노동자와 경쟁해야 되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월급 많이 못 올려줘 보죠. 그럼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첨단 제조, 첨단 사업자의 근로자랑 전통적인 산업하고 차이가 벌어지겠죠. 이게 이제 불만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어떤 질문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기후 환경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 위기라는 것도 그렇죠? 이 기후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수가 그렇죠? 사람과 짐승이 비슷한 지역에 살게 되고 그 전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 경제가 발전 때문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감염병이 이제 기후가 따뜻해지면은 그렇죠? 옛날에 펭귄들 다시 또 비가 녹아서 말이죠.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말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후 환경 위기라는 것이 자본주의를 어떤 면에서는 붕괴시킬 것이다. 혹은 자본주의를 대체가 풀린다.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질문을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렵다 혹은 붕괴한다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 어떤 체제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생각하겠죠. 사회주의? 근데 사회주의도 실제 환경이 심했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기술이 덜 발달했으니까 그 덜 발달의 기술을 메꾸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훨씬 환경오염이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서 심했습니다. 사회주의도 대안이 아니에요. 또 사회주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발전이 다 목적인데 그렇죠? 그럼 어떤 체제가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사회주의, 자본주의 아닌 체제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후 환경 문제는 풀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듣지만 간단한 내용은 뭐냐면 저는 불평등 문제보다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평등은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너와 나가 있잖아요, 그죠? 너가 좋은 건 나에게 안 좋을 수 있고 반대로 나에게 좋은 건 너한테 안 좋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환경 문제는 부자나 가는 사람이 다 똑같은 공기 마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갈등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갈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환경 오염을 시켜버리고 그 대가로 성장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 젊은 사람들,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오염된 환경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갈등은
계층 간이라보다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 갈등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글쎄요, 우리 투표가 1인 1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기대 수명, 제가 올해 61인가요? 2인가 61 같은데 우리가 남자가 몇 살까지 사나요? 80 몇 세인가요? 80세, 84세? 네. 그 84 빼기 61 그만큼만 투표권 주는 거예요. 근데 젊어서 20대 같으면 84 빼기 20 저보다 3배의 투표권 주는 거죠. 그렇게 좀 바꾸자. 그래서 미래 세대가 환경 문제에 관해서는 더 결정할 권리를 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획기는 필요하겠죠, 그죠? 혹은 그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 있겠죠, 그죠? 어떻게? 어떤 사람을 그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도 그 권익을 챙겨주고, 이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연 좀 친화적이면서 환경 시장 친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물 같은 게 그렇죠. 이 샌프란시스코만에 이제 고기가 남획이 되어서 말이죠. 미국에서 도입한 것이 왜 개인별 양도 상한제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고기를 잡을 때에 개인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그보다 더 많이 잡고 싶으면 그러면 딴 데 가서 고기를 잡을 권리를 사오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받은 권리만큼 다 못 잡은 사람들은 이 시장에 가서 개인별 양도 상한제 시장 가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량은 변화 없이 하지만 더 잡고 덜 잡고는 시장 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탄소 배출권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해결을 하게 되면 그렇죠? 시장도 죽이지 않고 기업 활동도 보호하면서 자연 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되겠습니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능하면 차를 안 가지고 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20% 감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차를 쓰던 것보다는 20% 더 쓰자. 특히 우리 대학원생 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는 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원생은 인격적인 교류가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는 사람이 필요한가요? 그래 줌으로 되는데 학부생들은 그래도 인생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만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제 라이프에서 좀 탄소를 덜 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서울대라고 해요. 단위 기관으로서 그렇게 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공대로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빌딩에서 에너지를 얼마 쓰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모니터됩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이 많이 쓰는지는 몰라요. 어떤 교수님은 늘 냉방기 돌리고 난방기 돌리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감시가 잘 되려면 딱 그 개인에게 핀다운돼서 말이죠. 뭐 강제로 줄여 못하겠지만 넣지, 그죠?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구나 아는 것만으로도 아마 대부분 교수님들은 줄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기제를 넛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사용하고 미래 세대의 이익을 미래 세대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들어서 해결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남는 진보는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란 그 미중 간의 대립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대립의 깊은 내부에는 중국의 내부적인 경제 문제, 미국의 내부적인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도 중산층을 부흥시킨다 하고 있거든요. 즉 이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하면 불평등 완화시키지 못하면 이 정치적인 갈등 혹은 정치적인 이 혼란이라는 것이 어떻게 미국을 그렇죠? 약화시킬지 모릅니다. 중국도 뭐 마찬가지로 말이죠. 훨씬 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또 금융화, 지식경제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칼럼에 그 마지막 그 파라그래프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렇죠?
이심만 있으면 뭐 보호자는 소리 작동해서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 말한 적이 없다 했었습니다. 제가 아담 스미스를 다 읽었는데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 사회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 도덕 감정론 책 보면은 동감, 심퍼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에요. 내 입장과 상대 입장을 교환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 있고 역지사지를 해서 건강한 여론이 만들어지고 공정한 사법부가 있으면 개인이 자격을 추구하더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통합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렇지 못하다는 함의를 주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왜곡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불평등 문제는 너와 나를 디바이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할 힘은 결국에는 사회적 연대의식, 동감의 능력, 아담 스미스만을 빌면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그 얼마나 강한지, 있는지, 회복시키는지에 따라서 저는 자본주의가 2.0은 될지언정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다른 체제가 오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만약에 없어져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라 그러면 반드시 고민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자본주의가 사라진 다음에 체제는 어떤 체제여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만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체제로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제 큰 질문은 사람은 이 체제라는 거대한 제도를 설계할 능력이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게 실패했죠. 그죠? 실수했죠. 이 체제라는 거대한 제도를 마르크스 설계할 있다고 생각한 순간에 그로 인해서 적어도 수천만 명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도전은 매우 심각하지만 이 문제를 고민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혹은 인간이 그걸 설계할 수 있을지 하는 인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이야기를 너무 잘 요약해 주셨어요. 특히 두 번째에 대해서는 뭐 100% 공감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는 것도 그렇죠? 역지사지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 생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 서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다. 이런 말 있지만 제가 볼 때 배움의 민족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민족을 저 외국에서 오래 살아봤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본질적이고 결국 이제 이 사회를 생각할 때 개인들은 자유롭잖아요, 그죠? 자유를 추구하고 그다음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아담 스미스도 그걸 알았고요, 그죠? 근데 이 이익 추구라는 것이 개인 이익 추구라는 것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죠? 이 아담 스미스는 속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양심, 그 다음에 여론,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경제적 경쟁을 되거든요. 그런 조건을 구별될 것이고 아까 공공선이라 말씀하셨는데 공공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또 그게 지속 가능할까? 그렇죠?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담 스미스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인간에는 네 가지 덕이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통제의 덕이다. 두 번째는 인내심이다. 근데 자기 통제나 인내심은 소수 인간에게, 즉 거의 성인급이 되면 행동한다. 지속적으로. 보통 사람은 기대 못한다. 그 보통 사람의 기대할 수 덕이 뭐냐? 덕이라고 불러요. 그는 정의를 준수한다. 그 다음에 신뢰. 신뢰란 말은 영어로 프루던스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해를 안 끼치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담 스미스의 자기 이익 추구라는 것은 civilized,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문명화된 자기 이익 추구예요. 그게 이제 공익 이익을 낸다고 본 거죠, 그죠? 아담 스미스는. 근데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뭐든지 하더라도 그죠? 공익이 될 거야. 그건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 개념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공공선이라 할 때 그게 이타심을 말한다 그러면 이 공공선을 모든 사람이 지키라고 하기에는 매우 버거워요. 우리가 제일 잘못한 것 중 하나가 정책 결정자가 자기도 하지 않을 일을 딴 사람 할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들어주신 제 판단에 따르면 이 정부가 집값 잡아있단 말이죠. 자기도 그렇게 뭐 강남에 사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기대감을 하는 정책가 실패합니다. 보통 사람 수준에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볼 때 공공선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모티브로 삼게 되면 저는 어렵다 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란 것이 정의를 지키면서 자기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거 아닌가를 보고서 해치한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를 주자 하는 그런 선의 타입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정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인주로 가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참 어떤 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 같아요. 근데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날의 출발선이 있습니다. 제가 핀란드에 살아봤거든요. 그 살 때는 제 친구 경제학자가 오늘 그 총리실에서 수립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보니까 큰일 났다. 우리 불평등이 이렇게 극심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 줄일 방법을 보아내라 해서 경제학자 모아놓고 회의했다는 거예요. 그 진위계수가 얼마인데 물어보니까 그때 그 핀란드의 진위계수 0.24, 0.25. 그 진위계수 0.24 되면은 스웨덴, 핀란드 수준인데 옛날에 0.2였다는 거예요. 좀 올랐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0.3 중반대거든요. 남미는 0.4, 0.5. 그러니까 핀란드는 0.14라는 것은 모범 중에 모범입니다. 근데 0.0이 올랐다고 난리가 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북부라파 쪽은 인구가 작잖아요. 그죠? 서로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이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코퍼레이션 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미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죠? 땅 넓고 말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와 있어요. 이런 나라의 제도를 이 스웨덴처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그죠? 이 이질성이 많잖아요. 그죠? 한국도 인구가 적은 편이 아니죠. 그죠? 물론 우리가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죠? 같은 민족이고 하니까 호모지나이트 면에서는 뭐 미국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갑자기 그죠? 이 스웨덴, 뭐 덴마크, 핀란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제도와 충돌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정부한 것이 체제와 체제 이행입니다. 이행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기로 가야 되면 바로 가면은 난리가 나요. 어떻게 잘 갈 것인가를 만드는 것이 체제이행 전문가의 그 전문성입니다. 브릿지를 만들고 말이죠. 사다리를 만들고 그래 점차적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목표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산업 문제도 있습니다. 즉 산업 면에서 환경 같으면은 우리 산업이 과연 환경 친화된 산업에 강점이 있을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환경을 많이 오염시켜야 되는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강점이에요. 이거 버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생각해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북그라파는 좀 다른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조건이 다르다 하는 것을